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중국에선 지금 겨울올림픽이 한창이죠. 지구촌 축제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베이징에 쏠려 있는데요. 네, 편파 판정에 화가 났다가도 실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선수들 보면 뿌듯해지기도 하는데요. 남북이 하나 됐던 4년 전 평창의 감동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북한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는데요. 박지란 기자, 그런데 북한에선 대규모 체육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 지난 3일 북한에선 백두산상 체육대회와 백두산상 중앙기관 일꾼체육대회 등이 잇따라 개최됐습니다. 평시에륜마한 체육기술과 고상한 경기 도덕 품성, 집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높이 발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백두산상 체육대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을 즈음해 대략 한 달간 펼쳐지는데요. 스키나 피겨, 스피드 스케이팅 등 겨울 스포츠 종목부터 농구, 배구 등 구기 종목과 육상 사격을 아우르는 북한 최대 겨울 종합 체육 행사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행사가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매년 열리던 행사였는데요. 이번에 열린 중앙기관 일꾼 체육대회를 보면 25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앞서 24차 대회가 개최된 게 지난 2019년 2월이니까 만 3년 만에 열린 겁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대규모 승마대회도 열렸다면서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완공에 치적으로 선전하는 평양 미림승마 구락부에서 승마 경기가 열렸는데요. 북한 방송은 이 실황을 여러 차례 내보냈습니다. 2022년 설명절 승마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말타기 시범과 마장 마술 시범, 앞손에 있는 말들은 웅댕이를 안으로, 뒷손에 있는 말들은 어깨를 안으로 동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부류로 나뉘어 진행된 다양한 경주 모습도 방영됐습니다. 말들이 인사도 하고 신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참가한 것 같군요. 작은 말 장애물 뛰어넘기 대회엔 어린아이들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고요. 승마 경기 뒤에는 만수대 예술단, 왕계산 예술단, 국립민족예술단 등이 참여한 야외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네, 체육 행사도 하고요. 북한의 최근 각종 행사나 공연을 정말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선진 방역을 언급했었는데 코로나 방역 기조가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졌나 봅니다. 네, 최근에는 최고인민회의도 열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에 큰 비중을 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북한의 올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지난해보다 33.3% 늘었는데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등 봉쇄 일변도의 정책에 변화를 보이면서 수요가 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의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나타난 교람과 교훈들을 엄정하게 분석 정화하고 현실적이고 방도적인 문제들을 제기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요. 간부들은 그동안 각오가 부족했다는 등의 자아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교역 재개를 준비 중이란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코로나로 위축됐던 대내외 활동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특히 이번 달 들어서 북한은 다양한 행사를 대규모로 열고 있어요. 지난 8일 건군절에는 북한 각지에서 무도회가 펼쳐졌고요. 건군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청인 학생들의 기쁨과 환희가 수도의 무도회장들에 넘쳐났습니다. 설에는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기념 공연이 열렸는데 김 위원장도 관람했습니다. 다섯 달 가까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던 리설주도 붉은색 한복 차림으로 동행했고요.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고모이자 숙청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도 2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경희는 최측근 실세 조영훈보다 김 위원장 부부에 더 가까이 자리했는데 관람객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김경희에게 앉으라 권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네, 지금 모습은 출연진들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인가 보죠. 리설주 행동이 눈에 띕니다.
무대로 향하던 김 위원장이 손짓을 하자 리설주가 앞서며 출연자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하는데요. 오랜만에 친정 식구를 만난 것처럼 상당히 반가워하죠. 같은 은하수 관현악단 출신의 인민배우 김옥주와도 악수를 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북한에선 이른바 광명성절이라 부르는 기념일이 있죠. 네, 다음 주 수요일 2월 16일이죠. 북한에선 이 광명성절을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과 함께 최고의 명절로 치는데 올해는 김정일의 80번째 생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특히 대규모 행사가 열린다죠.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 정주년인 만큼 특히 대대적인 행사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선 여든돌 경축 우표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전시가 일찌감치 열리고 있고요. 김정일의 사상과 행적을 칭송하는 토론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제1차 광명성절 경축 인민예술축전도 개막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이번 축전이 전례 없는 규모와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박 기자, 잘 봤습니다. 북한은 이번 설에 전에 없던 대규모 승마대회를 열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타고 질주하는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 지도자들은 3대에 걸쳐서 백마를 탄 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게 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또 대규모 승마대회까지 연 이유는 뭘까요? 오상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설날 북한이 첫 선을 보인 기록 영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숲길과 초원을 질주하는 장면이 30여 초 동안 길게 이어집니다. 한 손으로 고삐를 잡고 달리는 모습이 거의 선수급 기량입니다. 소년 때부터 탔기 때문에 말을 잘 탑니다. 선수급이라고 봐야죠. 김정은 위원장처럼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경우 질주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몸무게가 불어서 이렇게 간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주기적으로 타지 않으면 말을 그렇게 몰아갈 수가 없어요. 승마는 김 위원장의 급격한 체중 감소 비결로 꼽힐 정도로 강도가 높은 운동이어서 이번 영상 공개로 한간에 떠돌던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도 불식시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5분을 승마를 하게 되면 마라톤으로 말하면 2시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 위원장이 말을 타는 방식은 서구식 정통 승마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승마의 필수적인 안전모도 쓰지 않았고 등자, 즉 발걸이에 발을 얹거나 한 손으로 고삐를 주는 방식, 손가락의 모습 모두 스포츠 형식이 아니라 민족 전통, 북방식 유목 스타일이라는 분석입니다. 왼손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을 하거나 채찍을 들었다든가 서부 영화 보면 카우보이들이 한 손으로 하잖아요. 말도 특별합니다. 머리와 안장 패드에 국무위원장 엠블럼이 선명한 이 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산 명마입니다. 이 오로프 트로트의 특징이 굉장히 강건해요. 몸매가 멋있기도 하고 이 발걸음이 굉장히 경쾌하고요. 그리고 힘이 좋아요. 무엇보다 백마는 영험한 기운을 받은 지도자, 장군이 타는 말로 여겨집니다. 지도자들이 백마를 타고 뭔가 영험한 기운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고 지도한다. 뭐 이런 이제 상징성들이. 북한은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1930년대부터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누볐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태어나 백마를 탄 장군으로 자라났다며 온갖 설화와 그림은 물론 노래까지 만들어 선전해왔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생전 남측 언론사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1살부터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에 8km 이상, 최대 시속 60km로 달린다며 승마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타는 말은 말 발굽이 굵은 러시아 올로브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백마도 바로 그 품종입니다. 이번 기록 영화에 김 위원장의 백마 질주 장면을 길게 편집한 이유는 바로 3대에 걸친 백두산 혈통의 장군형 지도자의 정통성과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치자로서의 어떤 경륜이 많지 않은 김정은 총비서에게는 이런 백마가 선대와의 연결성,
현대화의 계승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어떤 상징적 수단이 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직후 방영된 첫 기록 영화 역시 백마를 탄 모습으로 백두혈통 계승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말을 타는 사람은 북한 권력의 핵심 실세로 여겨집니다. 집권 첫 해인 2012년 백마를 탄 장성택이 잿빛 말을 탄 김정은 위원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습니다.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 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 그리고 김여정도 이날 기마 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된 후 백두산 기마 행군에는 부인 리설주, 여동생 김여정 외에 핵심 참모인 조용원 당비서와 현송월 부부장이 자리하고 군부에서는 박정천 비서 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이제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죠. 수령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보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면서 리더하면서 같이 간다는 어떤 모습을 연출하는 의미도 있고요. 승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체제 선전의 의미를 지닙니다. 설날을 맞아 화려한 승마 대회가 열린 이곳 미림 승마장은 원래 인민군 기마부대 훈련장이었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이용하고 있는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때 대한 과업을 주시고 군 부대 시설을 선수는 물론 일반 애호가와 어린이들까지 즐기는 민간 체육시설로 전환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기가 치열한데 이제는 23번 김강성 선수가 앞섰습니다. 12번을 단 김가령 선수 간의 결승 경기. 선수의 경기가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경훈 선수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국내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또는 이제 관람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를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효과, 혁명적인 대경사회를 맞아서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이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측면에서는 크게는 결속 효과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성 생일 110년, 김정일 생일 80년을 맞은 올해 집권 10년을 넘긴 3대 김정은 체제는 여전히 눈보라치는 엄동설안의 백두산 같은 국내외 정세에 맞서 백마를 타고 국가와 주민들을 지휘하는 수령과 장군의 모습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오상현입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한창이죠. 편파 판정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일었다가 투혼으로 기어이 이겨내는 선수들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은 북한의 겨울 스포츠와 중계 방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함께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주성 씨는 북한에서 배구 선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수 생활 얼마나 하신 거예요? 아마도 뭐 남들보다 키가 큰 탓인지 중학교 때부터 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네. 일단 이게 북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동원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농촌에도 가야 되고 뭐 또 일하러도 가야 되고 네. 연습을 한다 핑계 대고 그냥 거기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특혜가 있으니까 거기 가기 시작해서 그다음에 체육 선생님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나 뭐 한 20년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겨울 스포츠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겨울 스포츠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죠. 그렇군요. 근데 북한은 이번에 베이징 겨울올림픽 불참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코로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체육 경기 하게 되면은 접촉할 수 있는 인원도 대다수이기 때문에 갔다 온 다음을 고려해서 불참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지난 도쿄올림픽에서도 불참을 했었습니다. 네. IOC가 도쿄올림픽 불참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2020 올해 이제 말까지 북한의 모든 IOC가 주관한 대회에 불참하게끔 그렇게 징계를 내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각종 제재도 큰 한몫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일상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있는 각종 그 스키라든지 이런 장비들이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제재 용품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과 장비들을 구입할 수 없어서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네. 베이징 올림픽 개막하고 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4년 전 평창 올림픽이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남북 선수단이 함께 했던 그 좋은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번에 쇼트트랙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편파 판정이 나오면서 네. 더욱더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 선수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의 정광범 그리고 일본의 와타나베 네, 평창 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에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와 함께 북한 정광범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네. 그런데 북한 선수가 넘어지면서 팔로 일본 선수를 넘어뜨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출발합니다.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도 자리 싸움을 하다 넘어지고 한데 뭉쳐있던 일본과 미국 선수 속도가 느려지죠. 물론 이게 아니어도 황대현 선수가 이겼겠지만 남북한 역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당시 그런 누리꾼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북한이 이번 겨울 올림픽에 나왔더라면 저 정광범 선수가 뛰는 상황을 네.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당시는 뭐 17살인가? 네네. 나이도 어렸다는데 지금은 기량도 훨씬 이제 향상이 됐을 텐데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쇼트트랙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그렇죠. 짧은 주로 속도 빙상. 짧은 주로입니다. 그럼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단일 팀에 감동을 줬던 아이스하키, 북한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호케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트리플 사이코. 이상한 선수가 버티는데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상한 선수가 앞으로 밀려가는 것보다 에지에서 에지. 그러니까 에지에서 에지로만 바뀌면 됩니다. 선수들이 서로 탐색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가끔가다 북한의 중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웃기도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모든 그 규칙뿐만 아니라 종목명까지도 그 한글화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에도 그 무분별한 외래보다는 한글에 맞는 규칙이라든지 용어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용어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이렇게 산악 지형도 많고요. 겨울 스포츠에 되게 유리한 자연 환경이다 하는 생각이 느껴져요? 드는데 실제 북한의 어떤 겨울 스포츠 경기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동계 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에 장비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 과학의 어떤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단한 투자를 통해서 많은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오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수준의 스포츠 과학 기술이 발달하지 있지도 못합니다. 장비라도 좀 수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이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던 그런 과거의 경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설도 중요하잖아요. 시설은 어떤가요? 선수 생활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열악하죠. 일단 체육관을 만든다고 만들어도 지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벽은 세울 수 있는데 장대 철강이 없어 지붕을 씌우지 못하는. 네. 그쪽 그러니까 선수단들이 각도마다 다 있는데 그 양강도나 한경북도에는 아이스 하키 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스키 팀이 있는 거죠. 네. 뭐 눈이 오니까. 강이 오르면은 두만강에도 압록강에도 탈 수 있겠죠. 강에서? 네, 강에서 네. 할 수 있겠죠. 탈부 갈지도 모르지만. 양강도 같은 경우는요. 그 체육단 마당, 다시 말해서 축구장,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거를 선수들이 동원돼서 다진대요, 눈을. 그 속성으로만 아이스링크가 다행히도 한 3월 달까지는 간다는 거죠. 뭐 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시설도 열악한 거죠. 근데 1995년에 겨울 아시안 게임이 원래 백두산 근처 삼지연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한이 개최권을 반납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선수들도 사실 삼지연에서 전지훈련 해봤으면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설이 워낙 지형적으로 좋아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 또 참가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 이제 개최권을 반납하면서 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네. 아쉬움이 2022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삼지연 스키장입니다. 매년 백두산상 체육 경기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대회가 열립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이스하키나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빙상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도 갖췄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마식령 스키장이네요. 평창 올림픽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서 공동 훈련을 했었죠. 또 여기는 평양 빙상관인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상징 건물이기도 한데 81년도 개관된 이후에 20여 년 동안 한 5,000회 이상 정도의 대회가 열렸을 만큼 북한의 상징적인 동계 스포츠의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스포츠의 재미 하면 또 중계방송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도 겨울올림픽을 6일째부터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제24차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중에서 짧은 주로 속도 빙상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정말 짧은 주로 속도 빙상이라고 돼 있네요. 쇼트트랙이라고 하셨죠? 이어지치기는 계주겠죠? 알 것 같아요. 북한의 그 중계방송의 특징은 대회가 다 끝난 다음에 좋은 화면을 골라서 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도쿄올림픽도 끝난 다음에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회 기간 중에 했다라는 게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까운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송출 조건이 좋아서 아마 그랬지 않았는가. 그리고 혈맹 국가인 북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 대회 중에 우선 중계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네. 선수들이 결승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났습니다. 중국팀이 결승선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말이 많지 않고 좀 차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정부터 보면은 북한은 이 생중계를 극도로 안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 직접 생중계를 안 하고 싶겠습니까? 도로 여건이라든지 각종 송출 조건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생중계를 하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중계권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생중계를 못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녹화 중계하는 형식으로 대부분의 중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2002년이죠. 뭐 아주 우리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네. 월드컵 때인데 그때 이 남북 접견 지역은요. 워낙에 대한민국 방송 출력이 강해지기 시작하니까 직접 시청이 가능하거든요. 보셨어요? 봤죠. 조선중앙 텔레비전이 아니라 뭐 MBC라고 봅시다. MBC를 통해서 중계 방송을 본 거죠. 그때 그러니까 어떠셨어요? 볼 때? 근데 워낙에 저는 88 때부터 봤기 때문에 기다리죠, 그날을. 궁금한 게요. 그러면 북한에서 그렇게 몰래 남한 방송을 봤는데 만약에 남한하고 일본이나 중국이 시합을 한다. 북한 주민들은 어디를 원합니까? 남한이죠. 남한이죠. 이미 전에 그 뭐죠 탁구 이율팀도 했었고. 그러니까 주민 동포 간에 그 애정은 못 끊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우리는 생중계를 봤기 때문에 경기 성적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며칠 후에 북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그거를 또 녹화 중계를 합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와 누가 이길까 이겼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집체적으로 시청을 하는 데서 서로 맞으면서 희쭉 웃는 거는 너도 봤구나 나도 봤구나 이렇게 됩니다. 생중계를 잘 하지 않는 북한이 특이하게 생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인데요. 당시 분위기 볼까요? 네, 저도 기억나는데요. 당시 예선에서 브라질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뒤에 자신감을 드러냈었죠. 우리 팀은 그 첫 경기에서 그 브라질 팀과 맞닥뜨려서 그 세계 축구의 그 신화를 창조한 팀이라는 이런 찬사도 들었는데.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죠. 7대 0으로 대패했었잖아요. 다시 또 포르투갈 팀에서 득점입니다. 지금까지 지방 중계 결국 북한 방송은 생중계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이런 실수 때문에 생중계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기 성적 여하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기든 지든 리얼리티를 살려야 되는데 북한은 그게 안 되니까. 국제 대회를 중계하려면 중계권료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가 저 해적 방송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갖고 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중계권을 이제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수입지 않아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방송 협회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든지 아니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저개국가에 대한 지원 원조 차원에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올해는 월드컵 있죠. 또 아시안 게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스포츠에 이번에 아주 그 성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쯤 북한 선수들 모습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남북한 선수들이 어떤 경기가 됐든 만남 자체가 되게 의미가 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든 이기든 유일팀을 하든 뭐하든 남북 선수들에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날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아시안 게임이 9월 달에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북한이 불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중국과 북한은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혈맹 국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러시아가 제재를 받았지만 출전 선수 단위로는 출전할 수 있었듯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정도에서는 북한도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드시 좀 출전을 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단일팀도 구성을 했었고
또 아시안게임 나가서도 같이 금메달도 땄었거든요. 그런 경기가 다시 재현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북한의 겨울 스포츠와 국제 경기 중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남과 북이 다시 같은 무대에서 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네, 이제 북한 선수들이 화면에 나오면 더 유심히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4년 전 조성한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인데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납북자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곳이라고 합니다. 네, 10만 명에 달한다는 납북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의 가치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건데요. 최근에는 새로운 특별 전시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향민과 이산 가족의 그리움이 담겨 있는 곳 경기도 파주 임진각. 그 한켠에 2017년 말 정부가 개관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빼곡하게 적혀있는 납북자 이름 한가운데에 납북됐던 길, 미아리 고개가 재현됐습니다. 이곳 납북자 기념관 마당엔 이렇게 상징적인 조형물 하나가 들어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쪽을 향해서는 북으로 끌려가는 납북자들의 모습이, 남쪽으로는 귀환자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귀환의 길을 뒤로하고 들어선 납북자 기념관. 1층 중앙에선 납북자들의 옛 사진들이 소용돌이 치는 역사 속에서 납북의 길을 상징하며 전시관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납북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장기간 된 납북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더욱더 확실하기 위해서.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던 북한은 체제 확립과 선전에 필요한 지식인, 그리고 전쟁을 치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대대적인 납북을 감행했습니다. 국군이 서울을 수복했던 9월 28일까지 석 달간 무려 10만 명. 독립운동가이자 당시 유력 정치인이었던 김규식. 좌우 합작운동을 벌였던 민족주의자 안재훈.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했던 기자 이길용. 이런 저명 인사들 외에도 의료계, 법조계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인들과 젊은 남성들이 무차별적으로 납북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일들을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잊혀진 부분도 있고 묻혀진 것도 있고 씻겨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바로 세워서 지금이라도 어린이들부터 제대로 역사를 알고 참 그런 애국정신으로 하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정부가 이 납북자들을 조사해 발표했던 최초의 납북자 명부. 이후 각 지자체와 정부, 민간단체 등이 작성한 총 12종의 납북자 명부가 이곳에 함께 전시돼 있었는데요. 이들 납북자 대부분은 생사도 알려지지 않은 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난 세월 만날 수도 있었던 일부도 이제 상봉은 꿈에서나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저의 부친이 살아계시니 언제 만나기로 이제 돼가지고 준비를 해라 했는데 한 3, 4일 전에 이 북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여러 가지 어떻든 이유로 상봉 거절이 통보가 왔으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죠. 그 이후로 벌써 16년이 이제 흘리지 않았습니까? 전혀 어떤 소식도 모르고. 이곳에서 최근 시작된 특별기획전. 납북자 중 특히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조명해본 공간입니다. 정지용, 김기린, 김동리, 한치진. 당대에 내노라 하던 이런 문화예술인들도 150여 명이나 납북돼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됐는데요. 일부 인사들의 경우 납북된 예술인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아 남한에서 문예 활동을 펼쳐온 아들의 작품들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목 놓아 우는데 꿈이다. 아버지가 달아날까 봐 끌어안고 흐느끼는데 또 꿈이다.
주신 밤에 시부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1981년 발표된 이 조용필의 노래는 남편이 납북됐던 이주현이 가사를 썼고 피난길에 딸을 잃은 반야월은 미아리 고개를 배경으로 납북자 가족의 아픔을 읊었습니다. 묘하게 닮아있는 흑백의 청년 사진과 컬러의 할아버지 사진. 청년은 납북되기 전 아버지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 그 청년의 아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건데요. 할아버지 아들은 젊은 아버지를 어루만지며 또 한 번 그때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가 내려간 그 8월 30날부터 한 9월 중순쯤 돼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북한군들이 찌차를 가지고 집에 찾아와가지고 잠옷 차림의 아버지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져갔다는 겁니다. 벽면 한쪽이 납북자의 이름들로 가득 채워진 기억의 공간은 이제는 대부분 운명을 달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버지의 추모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사날이라는 게 있을 리도 없지만 고인을 기릴 곳이 없었어요. 낙원관에 찾아오신 납북자 가족분이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고 깨끗한 곳에 모셔져 있어서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 이런 공간들로 젊은이들부터 외국인까지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고 있다는 납북자 문제. 특수 이상가족으로 분류되며 남북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부침을 함께 해왔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백설기? 약간 떡? 꿀떡? 카스테라? 거품을 낸 계란에 밀가루, 설탕 등을 넣어 달게 만든 빵을 단설기라고 하는데요. 남한에서는 카스텔라라고 합니다. 카스텔라? 답을 알고 나니까 왠지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떡이었나 이런 기분이었는데 정답을 보니까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벽을 만나면 어떻게 벽을 오를지 해결책을 찾아내라는 명언을 되새기며 기어이 이겨낸 우리 황대환 선수의 투혼처럼 우리 선수들 베이징 올림픽 남은 경기에서도 목표하는 걸 이루길 응원합니다. 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아 아쉬운 선수들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